세계 민담 이야기 하와이 편. 꿈속에서 우리 하와이로 세계 여행을 떠나볼까요? 새들처럼 날개를 펴고 대한민국 오른쪽에 일본을 지나서 미국 가기 전에 드넓은 태평양이 나오는데 중간쯤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바다인데, 이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초록별들처럼 하와이에 여러 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와이는 폴리네시아 군도에 들어있으며 날짜 변경선인 자워선에서 동쪽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섬들을 가리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섬들은 모두 수백을 넘지만 대부분이 그야말로 밤하늘의 별들처럼 작은 섬들이고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와이 제도, 사모아 제도가 큰 쪽에 속합니다. 이런 섬들에서는 주로 코코아, 사탕수수, 파인애플, 열대과실, 고무 같은 것을 재배합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아주 오랜 옛날, 아마도 우리의 선조 할아버지들이 하늘을 떠받드는 땅에 있던 초기의 정착지로부터 점선을 그어놓은 것 같은 바다에 이 하와이 섬으로 건너오신 직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늘 바깥 왕국을 다스리는 임금님에게는 8명의 따님이 있었습니다. 공주님들은 모두 난초처럼 예뻤고 모두 호리호리했으며 꽃처럼 가냘폈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라는 이름의 막내 공주는 어찌나 예뻤던지 공주의 유모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베일로 감싸고 다녀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닷가 평지의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하늘 바깥 왕국으로 올라가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꼭 한 곳의 길을 통해 이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꼭 한 곳은 저 아래쪽 해변 많은 섬들 중 꼭 한 섬의 해안으로부터 들어 올려진 높은 산 꼭대기에 닿아 있었고, 거대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왕국의 그곳으로부터 이 산의 표면에 늘어져 있었으며, 이 포도나무의 덩굴은 저 하늘 바깥 왕국의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어린 가지들은 웬만한 나무만큼 우람하게 자라났으며 노끈처럼 꼬여 서로서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이곳을 기어오르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지나가는 비구름이 항상 이곳을 미끌미끌 젖어있게 했으며, 이곳에는 야생 맹수인 물수리들이 둥지를 치고 앉아 누구든 부리로 물어뜯고 발톱으로 핥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기어오르려던 많은 영웅 호걸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포도나무가 뿌리박고 있는 땅은 항상 하얀 사람 뼈들로 어질러져 있었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는 16살이 되었을 때 이 거대한 포도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임금님에게 이곳으로 내려보내 아래쪽 세상을 구경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어요. 얘야, 저 아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다르단다.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고 그들의 피부는 검은 색깔이란다. 그들의 땅이란 우리들의 어깨 덮개처럼 작단다. 바다 위에 누워있는 것은 축축하고 음침하단다. 그러니 땅에 내려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님, 저 아래 인간들의 땅에 제 발을 들여놓지는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보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만은 들어주세요. 오랫동안 임금님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님은 그만 병이 났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수석 대신을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겠소. 그렇지 않으면 딸애는 죽고 말 거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 일을 치르도록 할 수 있겠소? 얼마간 생각해 본 후 대신은 대답했습니다. 폐하와 마술로 공주님을 위해 공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떠다니는 섬을 만드십시오. 신이 직접 공주님을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곧 공주님은 떠다니는 섬에 실증이 나서 이리 되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섬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마법을 불어넣어 공주가 명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도록 그 섬을 큰 카누처럼 만들었습니다. 떠다니는 섬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꽃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비꽃도 있었고 또 노란 포포스 같은 꼬리를 가진 에메랄드빛 청국새도 있었습니다. 섬에는 또 단물이 솟아나는 샘들과 온갖 종류의 과일과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공주를 돕도록 수석 대신을 딸려 보내는 외에 시중들을 내어주고 그 손주들에게 100년간 봉사해온 현명한 늙은 거북이 한 마리를 친구 삼아 따라가게 했습니다. 만사가 준비되자 공주 일행은 야자나무 껍질로 꼬아 만든 밧줄을 타고 구름 아래로 난 거대한 포도나무 줄기의 길을 타고 바닷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닷가로부터 하늘 바깥 왕국의 가장자리가 놓여있는 산 꼭대기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떠다니는 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얼마간의 오렌지색 씨를 담은 작은 호리병박을 공주에게 주며 말했어요. 왕국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 혹은 아비가 필요할 때 섬을 이곳에 태워놓고 섬의 땅에다 이 야자나무 씨를 하나 심어라. 거기 단물을 부어주고 다음 주문을 되풀이하여라. 씨야 싹 터라. 나무야 자라라. 멈추라고 말할 때까지 한껏 자라올라라. 그러면 나무는 땅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라. 나무는 그 꼭대기가 우리 왕인국 땅의 끄트머리에 닿을 때까지 너를 함께 들어올려 줄 것이니라. 임금님은 공주와 작별했습니다. 공주는 떠다니는 섬에 올라 바다 위를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을 찾아다녔어요. 암초 위에서 고기잡이하는 사람들, 카누를 타는 사람들과 파도 타기용 널판지를 타고 부서지는 파도를 미끄러지는 사람들, 마치 빛나는 화살처럼 절벽 암초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여 떠다니는 섬을 놀라서 쳐다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주에게 땅에 머물러 함께 지내자고 졸랐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 눈에는 땅 위의 젊은 남녀들이 모두 근사해 보였고 그들의 갈색 피부는 그녀 자신의 흰 피부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바닷가에서 공주는 부끄러워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잘생긴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느 부족의 추장이었어요. 깃털 망토와 조개수를 단 앞치마를 두른 채 모래밭에 서 있는 이 젊고 키 큰 추장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돋보였습니다. 파도 타기에서는 아무도 그와 겨룰 사람이 없었어요. 떠다니는 섬에게 향해 명령을 내리면서 그녀는 한숨을 쉬며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젊은 추장은 노번쩍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카누를 타는 기술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가 젓는 노는 물 흩뿌리는 기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무릎에는 초승달 모습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어찌나 잘생겼는지 그를 은근히 사랑하지 않는 추장의 딸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미소 한번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떠다니는 섬의 처녀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한 마리 새처럼 그녀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떠다니는 섬이 사라진 후 그는 황혼이 질 때까지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내게서 가버린 것일까? 그녀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차가운 한기가 그의 다리를 뻣뻣하게 했습니다. 그녀를 뒤쫓아가리라. 그녀를 찾게 된다면 행복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약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바닷물에 빠져 죽어도 좋으리라. 그래서 그는 약간의 음식과 단물이 든 호리병박을 가진 채 한밤중에 카누를 타고서 떠다니는 섬이 간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망망한 바다 외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하늘이 자줏빛으로 이어 검은빛으로 변하더니 큰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의 카누는 물에 잠길 것만 같았어요. 그 카누 젓는 솜씨가 빼어나지도 못하고 힘이 억세지 못하였다면 그는 아마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틀 밤과 하루 낮을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다음 날 밤 그는 생각했어요. 그녀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째서 이렇게 배 바닥에 물을 퍼내는 것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한단 말인가? 오늘은 내 죽음의 날이다. 나는 물속에 잠겨 내 몸을 상어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카누 밑바닥에 물을 퍼내는 일을 그만두고 물이 카누에 가득히 차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막 카누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치솟아 오르는 파도가 카누를 모래사장으로 옮겨 놓더니 카누는 산산조각이 되었습니다. 필사적인 싸움 끝에 그는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있다는 것이 어울릴 정도로 지쳐서 부서지는 파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폭풍우는 잠잠해졌고 하얀 구름이 푸른 하늘에 떠 있었어요.
햇빛 아래 서 있는 녹색의 숲과 찬란히 타오르는 나무들을 보자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는 딱딱하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두 조각의 나무를 찾아 불을 지피고 빵나무 열매를 따서 요리했습니다. 그가 갖고 왔던 음식은 카누와 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꼬박 이틀 동안 굶었던 것입니다. 음식을 맛보려 할 때 놀랍게도 자기가 뒤쫓아 찾아다녔던 그 처녀가 그를 향해 뛰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다니는 섬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수놓은 타파천으로 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 발목에는 조개 껍데기로 된 작은 고리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 매끄럽게 처진 머리는 하얀 새앙꽃 뭉치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 목 둘레에는 진홍빛 레이스꽃 화환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는 대답했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밤에 내 카누를 뒤집고 내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뻔한 폭풍과 휘몰아치기 전날 나는 그대를 찾아 나섰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이 보았던 청년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사랑이 마치 파도처럼 그에게 번져갈 때 그녀의 두 뺨은 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어요. 어째서 불을 피우시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빵 열매를 요리하기 위해서였어. 그녀가 외쳤어요. 안 돼요. 그것을 태우다뇨. 그것은 그대에게 독이 될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제가 음식을 드리겠어요. 그녀는 앞장서서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나무들 사이를 지나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그것은 새들의 뼈로 주춧돌을 놓고 윤나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운 뒤에 오새의 깃털로 이영을 인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사초풀 줄기로 꼬아 만든 보료 위에 그를 앉게 하고 나무 그릇 하나 가득히 쿠마라 딸기를 담아왔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어요. 이 열매를 더 많이 따러 우리 신하들이 갔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그대의 배고픔도 가라앉겠죠. 그는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빵 열매 몇 개를 요리하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다 폭풍이 그대의 마음을 어지럽힌 모양이로군요. 구워 익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대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다려보. 그는 밖으로 나가 현관문 옆에 임시 화로를 만들었습니다. 빵 열매 하나를 구운 그는 걱정스럽게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음식이 진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을 보고 그녀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대는 날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은 처음 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관해 그리고 그녀의 부친이 다스리는 하늘 바깥 왕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자 그는 그녀 없는 삶보다는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을 택하겠다면서 그가 그녀를 뒤쫓아오게 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처음 보았던 순간 눈 떴던 그녀의 사랑은 이제 활짝 피어났습니다.
바깥에서 돌아온 수석 대신은 사랑으로 얼굴이 빛나는 두 젊은이를 보았어요. 젊은 추장 노의 번쩍임이 그들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자 대신은 말했습니다. 오 공주님, 이 청년을 사랑하는 건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나 공주님의 배풀이 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우리 왕국으로 돌아가 임금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공주는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제 요청을 절대 거절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큰 소리로 신하들에게 떠다니는 섬을 원래 출발했던 장소에 베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곧장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떠다니는 섬은 이 바람에 밀려서 마침내 거대한 포도나무가 있는 섬 옆에 닿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땅에 오렌지색 씨앗 하나를 심고 거기에 단물을 붓고 부친이 가르쳐 주었던 주문을 되풀이했습니다. 씨야 싹 터라. 나무야 자라라. 멈추라고 말할 때까지 자라올라라. 곧 이어 씨는 눈을 틔웠습니다. 이윽고 땅에서 가지가 밀고 올라오더니 나무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자마자 그 나무는 사람이 내던진 돌보다 빠른 속도로 공중으로 쑥쑥 자라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점점 하늘 높이 자라 올라가자 그녀는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녀는 땅 아래쪽에 있는 노 번쩍임에게 소리쳤어요. 오, 내 사랑! 내 두 손은 차고 두 발은 뻣뻣하며 내 가슴은 공포로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자 그도 마주 소리쳐 대답했습니다. 오, 야자나무여! 공주님을 떨어뜨리지 말아다오. 나무는 큰 이파리로 그녀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비구름 속을 지나 위로 올라갔어요. 비구름 위 야생 물소리는 그녀에게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늘 바깥 왕국에 도착하여 그만 자라라고 이르자 그 나무는 몸을 굽혀 살며시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뒤에 야자나무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보통 나무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궁전으로 달려갔어요. 임금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내 딸아. 저 아래 더러운 섬들에서 무언가 볼만한 것이라도 찾아냈더냐? 오 아버님, 저는 추장이며 무사인 젊은이를 만났어요. 남편으로 삼고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할 뿐이다. 우리 왕국의 젊은이와 결혼하는 것이 낫느니라. 그러나 그녀는 울면서 임금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와 결혼할 수 없다면 평생 결혼 않고 처녀로 살겠습니다. 막내 공주의 눈물에는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임금님이 말했어요. 그 청년이 추장에다 무사라고 했겠다. 그렇다면 그는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로 하여금 허리에 칼 한 자루만 차고 혼자 포도나무 길을 통해 우리 왕국으로 올라오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는 너를 아내로 맡게 될 것이니라. 임금님은 노의 번쩍임이 실패하리라 믿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때까지 이 하늘 바깥 왕국까지 올라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목숨이 붙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나 너무 애쓴 나머지 올라오자마자 그대로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공주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즉각 수석 대신에게 연락하세요. 나의 낭군이 될 그분이 즉각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그와 만날 때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임금님은 딱새를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 이 새가 임금님의 전가를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새를 부르자 새는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와 녹색 가슴을 헐떡이고 얼룩 반점이 찍힌 깃털을 곤두세우며 보료 위에 내려앉아 짹짹거렸습니다. 딱새 대령했습니다, 주인님. 무슨 말씀을 전할 건가요? 임금님이 새에게 수석 대신에게 주는 전가를 전하자 새는 현관문에서 날아올라 공중을 세 바퀴 돌더니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 공주는 시녀들을 불러 모아 노후 번쩍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 포도나무 꼭대기로 서둘러 갔습니다. 수석 대신이 떠다니는 섬에 있는 노후 번쩍임에게 그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얘기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어요. 내 사랑이 저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힘을 얻기 위하여 해가 떠오를 때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등 뒤의 자루에 타로 뿌리를 구워 빻아서 물에 섞인 발효시킨 것을 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뿌리와 단물이 든 호리병박 그리고 모래를 가득 넣고 허리에 걸친 옷에는 녹색 돌로 만든 칼을 차고 거대한 포도나무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가서 그곳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그름 속에서 한 손으로는 미끌미끌한 나무 껍질에 모래를 뿌리며 매달리면서 다른 손으로는 사납게 날아오르며 덤비는 물수리들과 싸운 일이 물수리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나씩 하나씩 쓰러질 때까지 그의 칼로 찌르고 벤 일, 쉬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허리에 걸친 옷으로 포도나무에 자기 몸을 비끄러맨 일, 가져온 음식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한 번씩만 한 입 분량의 타로 뿌리를 먹고 한 모금의 물만 마신 일, 이 얘기를 내게 여러분에게 모두 털어놓는다면 코코넛 호도 열매의 줄기는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지치고 지쳐서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 바깥 왕국의 가장자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가 원기를 회복한 후에 그들은 함께 궁전으로 갔어요. 임금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그대는 포도나무를 지나 이곳에 왔다.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 그는 즉각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잔치에서는 모두 익힌 음식을 먹고 맛있어 했습니다. 그날 밤 추장 노예 번쩍임과 공주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러갔어요. 꿈 같은 행복 속에 그는 땅 위에 있는 그 고향과 부모님, 누이들과 친구들도 잊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자 그는 다시 그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일렀어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폭풍을 만나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날 애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슬픔에 잠기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그의 아내,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당신은 눈꺼풀 뒤에 슬픔을 담고 말없이 앉아 계시는가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소.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대를 사랑한다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그리고 그대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장으로 있던 옛 고향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사무치는구려.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실 부모님과 누이들을 안심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구려. 벌써 1년이 흘러갔지만 그들은 아직도 내가 죽었다고 애도하고 있을 것이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무시하면서 제가 당신을 이곳에 잡아둔다면 저는 당신의 사랑을 잃고 말겠죠. 이별이 살을 내듯 나를 슬프게 하겠지만 당신은 가셔서 그들을 보고 타는 가슴을 진정시키는 것이 낫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임금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금님은 말했어요. 그와 결혼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 말하지 않더냐? 좋다. 일이 어쩔 수 없으니 내 바다 거북이에 태워 그를 보내주겠노라. 너와 함께 떠다니는 섬 여행에 갔던 거북이는 아래쪽 바닷길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북이는 내가 가진 동물들 중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동물이다. 그래서 거북이는 길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등에는 큼지막한 널판지가 붙여졌고 그 위에는 필요한 물건을 담은 광주리가 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아래쪽 바닷가로 내려졌습니다. 공주는 노후 번쩍임과 작별을 하였어요. 그가 두 팔로 그녀를 안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 가지만 제게 약속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40일 이상은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과 변치 않고 절 사랑할 것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기간의 절반이면 될 거요.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소? 칸우를 인도하여 주는 저 맑은 별이 곧 바닷속으로 지겠소. 당신이 약속하신 걸로 믿겠어요. 만약 당신이 절 잊으신다면 모든 신들의 맹세코 당신을 죽이고 말겠어요. 그 말에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만약 그대를 잊는다면 나 스스로 당신이 날 죽이도록 돕겠소. 마침내 임금님이 그에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지막 충고를 잘 들어라. 그리고 낚싯바늘처럼 그것을 기억에 꼭 붙잡아 두어라. 너가 그걸 잊는다면 너에게 화가 닥치리라. 거북이가 출발하거든 타파천으로 너의 두 눈을 가려 묶어야 한다. 태양이 3번 하늘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한 뒤에야 너는 너의 고향 섬에 닿을 것이니라. 그 기간 동안 거북이가 널 해변에 내려놓을 때까지 타파천을 풀면 안 되고 먹어서도 마셔서도 안 된다. 거북이는 널 내려놓은 그곳에서 너의 고향 방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돌아올 때도 꼭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노의 번쩍임은 두 눈을 타파천으로 가린 채
큰 거북이 등 위에 올라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거북이는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둘 사이에는 대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어들이 그에게 외쳤어요. 이봐, 여행하는 젊은이, 어째서 두 눈을 가리고 가는 건가? 바다와 하늘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가 자네하고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라고 대답하자 상어들은 화가 나서 그들의 들코로 거북이를 때리고 노 번쩍임이 거의 익사할 때까지 거북이를 바닷속으로 쑤셔박으면서 힘껏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상어들과 싸워야겠다고 생각하여 타파천에 손을 대었으나 즉각 임금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돌고래 역시 물에서 뛰어오르며 그에게 장난을 걸었어요. 이 멍청이야, 눈을 풀어. 육지가 보여. 어쩌면 너의 고향일지도 모르잖니? 날카롭게 울어대는 바다새들도 날아 덮치면서 그의 머리를 핥히고 꽥꽥거렸습니다. 장님이다, 장님. 이봐, 우리 친구들. 그를 부리로 쪼아라. 그는 앞을 보지 못해. 그러나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잠긴 붕대를 풀지 않았어요.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는 거북이가 바닷가로 기어오른 것을 느끼고 타파천으로 된 가리개를 떼어냈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고향섬을 보았고 그 고향 마을은 바로 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그는 친지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듯이 그를 반겼습니다. 그 부모님과 누이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환영과 축제 와중에서 그는 그만 거북이를 잊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그가 바닷가로 달려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거북이의 커다란 등 껍데기 뿐이었어요. 어부들이 와서 거북이를 창으로 찌르고 먹이로 쓰려고 사료 떼내어 갔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바닷길을 알고 있던 그 지혜로운 늙은 거북이는 죽고 말았어요. 그는 울고 두 손을 쥐어 비틀며 애통했습니다. 아뿔싸, 날 이곳으로 데려온 내 친구들, 내 잘못으로 죽이고 말았구나.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거북이를 죽인 어부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 된 일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했을 뿐이요. 속죄의 뜻으로 우리는 거북이의 살을 먹지 않고 대신 우리의 신들에 대한 제물로 제단에 놓고 태우겠소. 그 껍데기를 파묻는 일에도 함께 돕겠소. 그리고 그 묻은 자리 위에 기념으로 봉분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북이의 살을 태우고 그 껍데기를 위해서는 바닷가에 무덤을 팠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무덤보다 더 깊이 파기 위해 닷새 동안 일했어요. 그들은 타파천으로 거북이의 껍데기를 여러 겹 쌓은 후 그것을 무덤 속에 넣고 그 위에 돌로 봉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한편 하늘 바깥 왕국에서는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가 노 번쩍임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0일이 지나자 공주는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허락받은 40일간 머무르라고 졸라댄 모양이죠.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사랑보다는 고향이 그에게 더 귀중한가 봐요. 그는 날 잊었어요.
나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은 깊이 생각하신 후 말했습니다. 그의 옷과 너의 옷 한 벌씩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내가 널 부르러 보낼 때까지 나갈 거라. 그녀는 임금님께 옷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은 하루낮 하룻밤을 틀어박힌 채 혼자 지낸 후 그녀를 불러 말했어요. 조상님들이 내게 전에 내려주신 마법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너희 부부에게 걸었느니라. 이 마법 때문에 오늘부터 너희들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날 때까지 늙지 않고 머물 것이니라. 몸매나 용모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변치 않고 있을 것이니라. 만약 너의 생각과는 달리 무슨 사고 때문에 그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살아야 할 나이를 훨씬 지나서도 살아있게 될 것이니라. 만약 너의 생각대로 그가 진실로 너를 잊었다면 너는 맹세대로 그를 죽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날로부터 하늘 바깥 왕국에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도 멀리 떨어진 고향 섬의 노후 번쩍임도 더 이상 늙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들을 함께 묶어놓았어요. 임금님은 죽고 떠다니는 섬에 걸려있던 마법도 그와 함께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왕국을 통치하다 죽고 뒤이어 아들의 아들이 왕국을 다스렸지만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는 항상 그대로 젊고 예쁜 모습으로 남아 있었어요. 노후 번쩍임의 섬에서도 역시 3대에 걸친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의 부모가 죽고 그의 누이들이 늙고 그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늙어가도 그만은 옛 모습 그대로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 무덤의 봉분도 그대로 남아서 이제 이곳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의 7 언니들도 모두 제때 결혼을 하여 그들에게서도 각각 한 명씩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딸들도 결혼을 하여 또 모두 한 명씩의 딸을 두게 되었는데 이 딸들 역시 처녀가 되자 모두 자기 어머니 못지않게 난초처럼 예뻤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모 할머니 뻘인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와 어찌나 닮았는지 그녀로 착각할 지경이었어요. 세월이 감에 따라 이 거대한 포도나무는 더욱 굵어지고 강해져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쉽게 아래 위로 오르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바깥 왕국의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카누를 타고서 바다의 섬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백기를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외로운 인생은 이제 충분하다. 내 남편을 찾아 그를 죽이려는 내 맹세를 실행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커다란 카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붉은색 칠을 한 이 배는 붉은 돛에 붉은 닷줄을 달고 붉은색의 망토를 입은 40명의 노젓는 사공이 몰고 있었어요. 왕족 공주의 배임을 나타내주는 이 카누에 그녀는 7 소녀들을 태우고 하늘처럼 푸른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떠다니던 섬이 지나갔던 길을 기억해내고 키자비에게 그 길을 따라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어느 날 아침 그들은 노예 번쩍임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예 번쩍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바닷가의 큰 바위 위에 앉아 바다 건너 저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이를 먹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존경하는 한편 은근히 두려워하면서 그를 대했습니다. 커다란 카누들이 바닷가로 다가오자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배의 휘황찬란한 모습에 그리고 왕족을 나타내주는 소미 없는 깃털 망토를 입고 그 위에 앉아있는 여덟 처녀의 아름다움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옷 밑에 바늘처럼 끝이 날카로운 녹색 돌칼을 감춘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처녀들보다 훨씬 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처녀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는 모여든 군중들 뒤에 바위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고통을 멈추는 듯했어요. 그녀는 한 노인을 손짓해 불렀습니다. 저 뒤쪽의 남자는 누구인가요? 그는 대답했어요. 공주님, 그는 우리와는 달리 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젊은이라고 부른답니다. 제 중저부 때도 그는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쭉 이곳에 살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1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살았을 때를 빼고는 계속 이곳에 살았답니다.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바다 거북이를 타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녀는 가슴이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춰야만 했어요. 이어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답니다. 그는 결혼해 본 일이 없어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긴 세월인가. 그는 거북이가 데리고 온 그 나라로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만큼 이곳을 사랑하는가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곧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가 그를 데려왔다는 걸 알지 못한 어부들이 그만 거북이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바닷길을 아는 건 그 거북이뿐이었거든요. 얘기는 그렇게 된 거랍니다. 어부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미안하게 생각하여 거북이의 살을 신전에 바쳤으며 그 역시 거북이의 껍데기로 낚시를 만들지 않고 여기 이 바닷가에다 고스란히 묻어주었답니다. 묻은 장소는 어딘가요? 그녀는 물었어요.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절벽 옆에 있는 돌무더기, 거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전설이 정말인지 조사해보고 싶어요. 연장을 가져와서 파보세요. 사람들은 달려가서 곡괭이를 가져왔습니다. 무덤이 대단히 깊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파야 했어요. 정오가 되어서야 그들은 돌들이 깔려있는 바닥까지 파내려 갔는데 그곳에는 썩은 탑하천에 쌓인 거북이의 껍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꺼내 그녀 앞에 가져왔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연 진실이로군요. 그 거북이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북이의 특징을 확인했어요. 내 카누도 여러분들의 젊은이가 이곳에 없던 기간 동안 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온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노예 번쩍임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손으로 턱을 개고 바다 쪽을 바라보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는 내게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그가 여기 남아 있어야 했던 것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그러나 이 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가 정말 날 잊고 말았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그를 죽인다는 맹세를 지켜야만 하리라. 그녀는 마침내 그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그에게 가서 그의 아내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가 여기 와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 노인은 놀라면서 공주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노 번쩍임은 그 노인의 말을 듣자 놀람의 외침을 지르며 뛰어올라서 카누가 있는 대로 달려갔으나 모두 똑같이 난초처럼 생긴 8명의 여자들을 보고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닮은 모습을 보자 그의 목소리는 그만 목구멍에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오, 내 사랑, 그대에게도 그리고 그대의 7 언니들에게도 그대로 젊음이 머물렀더란 말인가? 그러나 8명 중 어느 누가 그대란 말인가? 그대의 맹세를 기억하고 있기에 만약 실수한다면 나는 죽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대를 잃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죽기 위하여 그대를 찾아냈더란 말인가?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는 미리 그녀의 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일러두었습니다. 그녀가 첫째 손녀에게 눈짓을 하자 첫째 손녀는 카누에서 나와서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물었어요. 절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녀를 바라본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녀가 아니요. 당신의 목덜미는 그녀의 목덜미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손녀가 그에게 와서 물었어요. 제가 당신이 떠날 때만큼 예쁘지 않은가요?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의 머릿결은 제스민 덩굴의 덩굴손처럼 곱슬거린다오. 당신의 머릿결은 그녀의 머리만큼 윤이 나지 않아요. 그녀 역시 칸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가 나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포옹하려고 2 팔을 뻗었으나 그녀의 2 눈에는 아내의 눈에 있는 깊고 검은 빛이 없는 것을 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4번째 나온 처녀에게서는 아내에게 있던 무릎에 잔주름이 없는 것을 보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5번째 처녀가 나오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몸 전체를 다하여도 내 아내의 눈썹 하나만큼도 아름답지 않소. 이 7 처녀에게는 저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완벽한 모습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였습니다. 마침내 진짜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처녀 공주가 카누에서 나가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자 3 세대 전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그녀를 잊지 못하고 사무친 그리움 속에서 지냈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뺨에는 그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2 팔을 벌렸고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녀 옷 아래 감춰져 있던 녹색 단검은 그녀 발밑에 자갈리로 댕그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의 번쩍임은
아내를 다시 찾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사흘 동안 계속되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그는 그녀의 일행과 함께 붉은 카누에 올라타고 하늘 바깥 왕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혜롭던 늙은 바다 거북의 껍데기도 함께 가져갔는데 그 껍데기는 후손들에 의해 보물로 떠받들어졌으며 그때부터 그들의 이야기는 자자손손 전해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